네, 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 유연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초에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일부 유연화를 하면서도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마다 제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 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제조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종 가운데는 설치와 정비 생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1차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건강권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만 해도 보장된다며 결국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거나 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논의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계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한국노총.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격적인 복귀가 이뤄진 겁니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에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개정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을 갖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복귀만으로 그동안 깊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한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독과점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과 만나서 배차 방식과 수수료 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택시 독과점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직접 업계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택시 단체분들 말씀 많이 듣고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여러 우려들이 부식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다,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엔 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다는 독과점 논란이 일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택시기사나 법인으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다시 15에서 17%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배차 방식을 바꾸고 문제가 된 이중계약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에서 5%인 수수료율을 낮춰달란 택시업계 요구를 고려해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가맹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겠다.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택시 단체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만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2주 뒤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26일 검찰로 사건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던 지난 2월 2,400억 원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에 사들여 주가를 조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배 대표 등 카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가 알고 있었나요?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배 대표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배 대표는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 측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졌고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 저녁 식품공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추락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홍대거리에서도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화재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거센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1명이 추락해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화재 진압하다가 추락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안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바닥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IFC몰 푸드코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60여 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양산에 있는 자원 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7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폐기물을 다 뒤집어 가면서 다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직원 5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4개 동과 폐기물 수십 톤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폭 줄여 잡아 논란이 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첫날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16.6% 줄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 등이 부각된 결과였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직결되는 기초연구 예산 확충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선회에 민주당은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폭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일부 되살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공계 카르텔을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를 대폭 깎아 민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결 소위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예산의 문제점들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산이고 특히 민생 예산, R&D 예산, 검찰 특활비와 같은 문제 예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3주간 감액과 증액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발 탄핵안과 이른바 쌍특검 추진 등으로 연말 정국이 어느 때보다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핵관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지역 외곽 조직 산악회 창립 기념식에 이렇게
4천여 명이 모였다면서 세를 과시했죠.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안 가, 서울에 가지 않는다면서 혁신의 험지 출마 여부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게 듣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거. 우리가 함께 꿈꿔온 사상 발전, 문재인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 의원의 행보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무슨 행동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인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그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 4,200명 회원이 함께한 산악회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솔직히 무슨 모임이고 행동인지 잘 솔직한 얘기를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장 의원도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반발 움직임만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자 혁신에서는 험지 출마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기 해산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 위원장이 혁신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핵관이 물러날 일은 없을 거라며 인 위원장의 혁신하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보면은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회 척결에 비교했지만은 하나회 척결 같이 할 거면요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가라고 할 것이다. 붕짜자 붕짜.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윤핵관님들 제발 물러나주지 않으실래요? 이런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함께할 거라고 전망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하는 국민 삶과 동떨어진 데다 당내 분란만 일으킨다며 혹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남 의원들을 갖다가 험지로 내보내자. 이게 전혀 일반 국민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당내 문제지 그게.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네. 무슨 이런 거는 결국은 헌법 사항인데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일반 국민이 거기에 무슨 감흥이 오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험지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선됩니까? 그 사람들이 오려고 그러겠어요?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니까 다들 반발하고서 결국 가서 당내 분란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제공을 한 거죠. 결국 아무도 안 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와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뭐라 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혁신 동력이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카드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말을 들어보시죠. 1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고요.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예.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의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처리가 된다면 이것도 또 법률안이 되는 거니까 거부권 행사에 또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예. 그것을 거부한다? 저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추진에 이어서 이번엔 쌍특검까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여야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7급 공무원의 은밀한 취미 생활을 보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밀하길래 뉴스에까지 나오나 싶으실 텐데 한번 판단해 보셔요. 낮에는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었다가 밤에는 성인방송 DJ가 됐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다가 현금성 아이템을 받자 갑자기 훌렁 신체 노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라서 이 모자이크에도 한계가 있어서 방송 심의를 준수하기 위해 이 정도 선에서만 편집을 했습니다만 실제 방송은요. 상상하시는 그것일 겁니다. 혹은 그 이상이요. 물론 사생활이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중요하죠. 그런데요.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무원이라고 강조하셨다면서요. 품위 유지 의무는 담배 연기로 날려버리고 술과 함께 꿀꺽 삼켜버린 겁니까? 언더커버, 위장 수사 말고는 저도 더 이상 커버 불가능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였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1000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시청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본적인 품위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는 높은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가 되고
가수 권지용 씨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없고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 마약 투약 혐의를 거듭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자신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앞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었잖아요. 이 실장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서 자신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없고 진술 신빙성에도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 의사가 마약을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오히려 알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어눌한 말투와 일부 과장된 몸짓이 어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춤을 오래 추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보다 몸이 많이 유연한 편이고 생각과 신념을 말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일 뿐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권지용 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현재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투약한 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마약 간이검사도 음성, 정밀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경찰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경찰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죽이 될지 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입건 전 조사 단계일 때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건데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투약 의혹을 받는 연예인들의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처벌도 피해가겠죠. 반면 공범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손에 무엇을 쥐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네,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했다는 건데 이 씨 주장대로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마약류 관리법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 투약 사실을 처음에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거나 몰랐더라도 이후 여러 차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미필적으로 하면 인식하고 나서 먹더라도 고의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일단 본인이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투약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소변이나 모발에서 확인이 되고 관련 공범들의 증거가 있고 이러면 범죄가 인정되는데 소변 모발에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반면 공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해 처방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거리가 종이빨대로 가득하게 메워졌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찾지도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직행해야 하는 이유, 최근 환경부의 발표 때문이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이 벼랑간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또 바로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 플라스틱 빨대 안 쓰고 종이컵 안 쓰는 모습을 인증하면 커피 한 잔을 주겠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유예해 주겠다는 발표 바로 그 다음 날에 나온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후에 바로 삭제되긴 했습니다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건가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건가요? 예고도 없고 방향도 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벼랑 끝이 이렇게나 가깝다는 것을요. 윤웅선 기자입니다. 하루 40만 개의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평일 낮 기계음으로 가득해야 할 공장이 활기를 잃고 조용합니다. 수년 동안 기계 설비와 연구 개발에 들인 투자비와 인건비 10억여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임시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를 줬고 이게 이제
정책이 확정이 된다면은 뭐 비전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겠죠. 정부 정책 믿었더니 줄도산이 웬 말이냐? 불과 한 달 전 담당 공무원 면담에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중단 없이 이행될 거라고 들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환경부에 면담을 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대통령 공시가 나온 정책대로 따라갈 것이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자재 배이, 인원 보충.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고 없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친환경 업체들.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를 당장 철회하거나 강행할 거라면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관광 명소인 앙헬레스에서 50대 한인이 2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시각 11일 새벽 2시쯤 앙헬레스 시내에서 2인조 강도가 흉기로 56살 한인 남성을 공격한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파견한 코리안 데스크와 공조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손녀의 경호 차량이 도난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을 경호하던 요원들이 경호 차량 창문을 깨고 있는 괴한 3명을 발견해 총을 발사했고 괴한들이 빨간색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나오미 바이든에 대한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6,100여 건으로 지난해 2배인데요. 운전자가 있는데도 차를 강제로 빼앗는 차량 탈취도 750건 넘게 신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큰 누나인 메리앤 트럼프 베리 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86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큰 누나의 조언을 가장 경청했지만 임기 말 무렵 큰형의 딸인 조카 메리엘 트럼프 회고록에 베리 전 판사가 비판적인 말을 한 것이 공개되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해충에 비유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에서 미국에서 해충처럼 살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선거에서 속임수를 쓰는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급진적 좌파 깡패들을 근절할 것을 맹세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뉴욕대 역사학자 루스벤 기아트는 사람을 해충이라고 부르는 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추종자들의 폭력 행사를 조장하는 데 썼던 수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치열한 교전 속에 가자 지구의 병원들이 운영을 멈추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최대 병원조차 연료가 바닥나면서 주말 이후 환자와 미수가가 30명 넘게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공습이 이어지고 교전이 확대되면서 환자들이 넘치지만 의료시설은 역부족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들은 모두 운영을 멈췄고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도 기능을 잃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는 주말 이후 알시파 병원 사망자가 3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수가를 포함해 아기들의 생명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Al-Shifa is an iconic hospital in Gaza. It is always the hospital that continues to function across the wars. Al-Shifa has not received water and electricity and has stopped operating. And that is extremely, extremely dramatic. 병원 측은 공습과 지상전으로 전기와 연료 공급이 끊겨 환자들이 위험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에도 땅굴을 만들어 놓고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본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부근까지 진격해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병원 안팎에 있는 환자와 민간인을 위한 대피로를 열고 피란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현재 알시파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는 약 650명, 의료진은 500여 명이며 피란민은 2,500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의 사상자가 늘어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인재 석방을 위해 며칠 동안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의 전원 공급이 끊기고 교전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의 공습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And it's my hope and expectation that there will be less intrusive action relative to the hospital. The hospital must be protected.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질 석방을 위해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n effort to take this pause to deal with the release of prisoners, and that's being negotiated as well with the Qataris are engaged and. 백악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 몇 시간짜리가 아닌 며칠간 교전을 중단하는 게 인질 석방의 조건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We'd like to see considerably longer pauses, days, not hours, in the context of a hostage release, and that's being actively worked on as well. 또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미국 입장에 이스라엘 측이 동의했다며 의료시설에 대한 연료 공급도 곧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Israeli government has also told us that they are prepared to provide fuel to hospitals to ensure that they can continue to operate. 이란의 대리 세력이 중동 지역 미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백악관은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 이뤄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불안을 부추기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Hamas that is keeping its military installations inside hospitals, its command posts inside hospitals, inside schools, inside UNRWA, UN facilities, and so on. 네, 끊임없는 공격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요? 박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자지구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통제력을 잃었다. 하마스가 남쪽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네, 이스라엘 방위군의 그 발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뭐 늘 그래왔습니다. 이제 우선 이번 전쟁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측의 피해는 그 이스라엘군 45명 사망자 외에는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14,000명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1,400명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지금 벌써 11,000명 이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지금 가자시를 45제곱미터인 가자시를 완전히 뺑 둘러서 막고 있고 그 안에서 저강도 군사 작전을 계속 실시하면서
그 하마스의 땅굴과 이런 주요 시설을 다 파괴하면서 그런 군사 작전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이미 며칠 전부터 밝혔듯이 주요 거점 시설 20곳 이상은 다 이스라엘군이 장악을 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됐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의 그 성명서는 거의 신빙성 있고 맞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가자 지구의 주민들도 하마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원래부터 그 10월 7일 그 락사의 홍수 이전에서부터 그 민심의 이반은 어느 정도 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번 테러 행태를 한 이유도 그 민심 이반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마스 기지에 있는 혹시 지금 워낙 그 물자나 물품이나 연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에서는 막고 있었거든요. 가자 시민. 왜냐하면 이게 그 하마스에 의해서 유용될 수 있다, 낙용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가자에 있는 시민들이 하마스의 시설을 그 침투해서 그 연료나 이런 것들을 뺏어나는 것도 당연히 지금 전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네. 오늘 새벽에 뜬 속보를 보니까 하마스가 5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는 대가로 인질 70명 석방을 제한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궁지에 몰린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하마스는 지금 인질이 자기네들의 유일한 지렛대입니다. 지금 자기 그 외에는 어떠한 그 소위 말해서 협상 가능한 카드들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거의 그 괴멸 상태에 이르렀으니 그 인질 카드를 통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그 숨구멍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근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있는 알시파 병원 공습한 걸 이유로 인질 협상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 측에서요? 하마스 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안타깝다기보다 하마스 상황에서는 하마스는 지금 그 어떠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지렛대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일한 인질이 자기네들의 유일한 그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말은 자기네들이 인질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외교적 시그널이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인질들 협상 없고 인질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국제사회에다 발신한 거지. 이 인질들에서 어떤 그 뭐랄까 신변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게 된다면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협상 카드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인질 석방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질을 협상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의 완전 괴멸을 자기네들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마스는 자기네들이 타도할 대상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마스는 어찌됐건 60명, 70명 이렇게 자기네들이 인질 카드를 이용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외교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완전한 인질 석방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그 협상도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마스 쪽에서 완전한 인질을 다 풀어준다 한들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는 그거를 이제 버릴 수 없는 카드죠. 이겁니다. 10월 7일 처음 자기네들이 군사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시민 1,400명을 죽이고 240명의 인질을 납포한 사건인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 사건으로 자기네들의 안보 실패로 인해서 납포된 240명의 인질을 그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마스를 다시 살려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마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자기네들이 그 인질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면서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협상 카드를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 협상이 무슨 의미냐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임시 휴전을 통해서라도
하나라도 인질을 살려내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난민들 그러니까 지금 가자시에 지금 막혀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남쪽으로 빼내려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어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한다거나 휴전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마무리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박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럼 결국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끝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주둔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은 그걸 반대하고 있고 왜? 이스라엘이 주둔하면 주둔할수록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도 그래 하마스는 협상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알겠다. 그리고 향후 포스트 하마스 이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얘네들이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마스 이후에 그럼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3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우선 하나는 하마스가 축출된 이후에 UN 신탕통치위원회 트러스티십 위원회가 모여서 UN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안 하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서 주둔하면서 어느 정도 그 하마스 세력 잔존 세력을 없애고 하마스가 다시 집권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안정화를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하마스 이후에 그 가자 지구에서 하는 다른 그 잠정 정부, 다른 세력을 세워서 그 협상 파트너로 하는 방법 하나는 또 서한 지구에는 아바스 행정부가 2007년 그 하마스가 집권하기 이전처럼 하나의 행정부로서 웨스트 가자와 그 웨스트 뱅크와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 그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떤 안이 최고로 좋은 안인지 아직 그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양측에서도 그 서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다른 것이고요. 미국에서 가자 지구 관련해서 4가지 원칙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재점령 불가. 맞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불가.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가자 지구 외부로 이주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강제로 옮기는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래 테러 세력 근거지 활용 불가, 그리고 영역 축소 불가 이렇게 4가지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은 원래 처음부터 시작이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제한돼야 되고 이게 절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넘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왜냐? 이게 이스라엘 중동 전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미국 행정부가 여태까지 위반했던 모든 중동 정책 그 3가지 축이 있는데 그중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실패하는 그 행정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걸 이게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1원칙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주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둔하면 주둔할수록 국제법을 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왜냐하면 민간인 사상자나 이런 것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체가 2012년에도 다시 한번 유엔이 국가로 인정을 한 그 집단이거든요. 국가는 없지만 그러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국제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처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9.11 사태 이후에 우리 미국이 이라크에 했던 주둔하고 점령했던 그 실수를 다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측 입장은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하마스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대화 파트너도 아니고 우린 하마스 이후의 시대를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스라엘 입장은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하마스의 일부 세력들은 카타르에 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어서 완전 지도부는 형해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가자 지구 내에서는 완전히 얘네들이 자기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려면 일정 부분 주둔을 해야지 되는 게 자기네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좀 약간 정책적 괴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되면 통합이 안 되는 양측 이런 문제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서한 지구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바스 알파타 정부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죠. 가자 지구는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한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까지 통치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확실히 그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만약에 거기 수권 능력이 있는 세력이 가자 지구에 없어서 다른 대안 세력을 두어야 된다면 아바스 파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바스 수반이 그리고 아바스 정부가 가자 지구에 와서 그런 가자 지구에 와서 가자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면서 갈 수 있을까,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신의를 잃었기 때문에 2005년, 6년 총선을 통해서 가자 지구 사람들이 하마스에게 정권을 넘겨줬던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전에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맞습니다. 이 자치정부에서 네, 하마스에게 맞습니다. 권력을 넘겨준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총선을 통해서. 네. 예. 근데 만약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가자 지구까지 통치하게 된다면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끝나는 겁니까? 이제 협상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협상을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만약에 확실히 아바스 행정부가 가자 지구 내에서 통치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협상 파트너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주둔군은 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가 문제겠죠. 그러면 하마스 이후에 이스라엘이 과연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두 개의 국가해법을 계속 아바스 행정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수행해 나갈지 입안해 나갈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끝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전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되겠죠. 서한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충돌은 없는 거예요? 서한 지구에도 있긴 있지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국민들 거기 정착촌 국민들이 자기네들의 지금 이 상황에 분노를 해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런 행위는 있지만 아바스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전쟁이 확전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까지 통치했을 때 과연 이것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신 당연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좀 더 주둔을 하겠다라고 자꾸 메시지를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은 절대 불가를 얘기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얘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전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거 전쟁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아서 미군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새 세력이 있겠죠. 시아파 민병대들, 소위 이란 혁명 수비대 지원을 받는 세력들 혹은 피에로의 세력들도 지금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하고 또 헤즈볼라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시리아에서 공격을 왔다면 하마스 아니면 이란 혁명 수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 상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확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발적 사건으로 확전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절대 없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1차, 2차, 4차 중동전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스라엘 중동전으로 확전됐을 때는 이집트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이제 확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아 정부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리아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게 국가 차원의 확전은 아니고 확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란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시아파 민병대들, 그다음에 헤즈볼라 개입이 제가 볼 때는 최대 수준의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 근데 후티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로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인데 아마 근데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2대가 나가 있고 지금 확실히 확전 우세를 미국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히트맵을 봐더라도 국경 지역에서만 약간 그런 교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본토로까지 들어와서 이제 큰 전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마스 뒷배에 이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미국이 계속 해왔는데 이란에서
가상화폐로 하마스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원래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제 경제 제재 체제 안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달러나 이런 화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 중앙 집권이나 통제, 국가 통제가 아닌 화폐로 갖고 그런 걸 했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비트코인으로 하마스가 자신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했던 거는 나름 어느 정도 밝혀진 팩트입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이 전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 팬들 밤잠 설쳐도 피곤하지 않으시죠?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KT를 물리치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94년 우승 뒤 무려 29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MVP는 홈런 3개를 때린 LG의 주장 오지환이 차지했습니다. 먼저 양시찬 기자입니다. 박혜민의 방망이가 예리하게 돌아갑니다. 우익수 오른쪽으로 빠지며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2타점 적시타. 살얼음판 같던 영의 균형을 깨트린 선취점이자 오늘 경기의 결승 타점이 됐습니다. 박혜민의 어퍼컷 포효는 다음 이닝에 또 나왔습니다. 투아웃 1, 2루 위기 상황. KT의 대타로 나선 김민혁의 잘 맞은 공을 몸을 던져 잡아냈습니다. 그림 같은 슈퍼캐치에 본인도 놀란 듯 관중을 향해 크게 환호하며 잠실구장을 찾은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닝에서도 LG는 내내 잘 풀렸습니다. 희생 번트도 실패 없이 성공하며 차곡차곡 추가점을 뽑았고 오지환이 2차례나 호수비를 선보이며 중심을 잡은 내야 수비도 견고했습니다. 마침내 고우석이 KT 배정대를 내야 뜬공으로 잡아내며 6대2로 경기 종료. 선수들은 모두 뛰쳐나와 얼싸안고 우승 감격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1990년과 1994년에 이은 무려 29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MVP는 시리즈 2, 3, 4차전에서 결정적인 순간 홈런 3개를 때리며 8타점을 올린 주장 오지환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왕조 시기를 누릴 거고 그리고 이 멤버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형들이랑 오래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혁 감독은 올해 우승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우승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달릴 수 있도록 LG 화이팅! 학수 고대하던 우승에 LG 선수단과 팬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매경기 투지를 불태우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한 LG는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왕조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선수와 팬들의 간절함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환호했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LG 우승이 팬들에게 단순한 우승을 넘는 한풀이였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긴 암흑기를 거쳐 2019년부터 4년 연속 가을 야구에 합류했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LG는 지난해 말 염경엽 감독을 영입하면서 부족했던 2%를 채웠습니다. 막강 불펜으로 투타에서 균형을 이루며 정규 시즌을 우승하더니 마침내 29년 만에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지난해 박혜민을 4년간 총액 60억 원을 투자해 데려오더니 올해는 4년 총액 65억 원을 들여 포수 박동원을 영입했습니다. 시즌 중에 키움에서 마지막 우승 퍼즐이라는 투수 최원태도 데려오면서 우승 의지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문보경과 문성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29년의 한을 푸는 든든한 축이 됐습니다. 사실 너무 좌절했던 순간도 있고 야구 안 볼 생각도 했었는데 울 뻔했어요.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번 겨울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내가 LG 팬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 점퍼를 꺼내 입은 LG 팬들은 잠실에서 노란 물결을 만들었고 마침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꿈은 동화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초가 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큰 손해를 볼지언정 마음에 안 들던 게 없어지면 통쾌하다는 우리 속담입니다. 집이 불타도 빈대가 사라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싶었는데 요즘 빈대로 인한 혼란을 뒤돌아보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싶습니다. 빈대를 봤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게 살충제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편의점 운영업체에 따르면 지난 열흘 동안 팔린 살충제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대전, 강원은 80%가 넘었고 경기와 인천같이 빈대가 발견됐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살충제 구매율이 높았습니다. 아직 다 잡히지 않은 모기 탓도 있겠지만 빈대 때문에 살충제 판매가 늘었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용 교부세 22억 원을 지급하고 기존 빈대 방역에 쓰이지 않았던 새 살충제 8종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기승을 부리는 빈대들에게는 이미 긴급 승인된 살충제에 저항성이 있다며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살충제가 없으면 되죠. 빈대 전용으로 방제 약품이 없다 보니까 그 살충제 사용 시에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그 살충제는 방역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업체나 전문가들이 희석해서 쓰는 방역용이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그 세대에서 구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빈대와 싸우고 있을까요? 올림픽을 9달 정도 앞둔 프랑스 파리에서도 남부지방에서 확산해 올라온 빈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빈대를 얼려 죽이는 냉각 스프레이나 반대로 고온을 가하는 스팀 방식부터 실내에 살충제 연막탄을 터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특수 살충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인증한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5년마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빈대, 우리 집과 사무실에서 내쫓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무탈하게 잡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빈대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도 빈대 합동 대책 본부를 꾸렸죠. IT 강국 대한민국 국민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빈대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온라인 빈대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 빈대 보드 사이트를 직접 제작한 강재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직장인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혹시 집이신가요? 네, 지금 집에서 화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에 그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섭외를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출연을. 어떤 이유 때문이세요? 일단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요. 예. 제가,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일 긴장이 돼서. 사실은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서 개발하고 싶었는데, 다 알려질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장에도 알리고 섭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잘 생각하셨어요. 훌륭한 일 하시는데 널리 알려야죠.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게 지금 말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일단
예, 빈대보드라는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일단 이름에서 어떤 사이트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까? 네, 빈대보드는 우리나라 빈대 출몰 지역과 일자, 그리고 출몰 횟수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현황판입니다. 예. 빈대 관련 뉴스와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정보와 그리고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출연을 앞두고 잠깐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그 현황이 좀 나오던데 지금 이 시각 빈대보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늘 14일 기준으로 전국 35개 지역에서 총 43회 출몰했습니다. 또한 13건의 시민들의 제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직장인이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출퇴근만으로도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현재 LG CNS 웹3 서비스팀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계절 내내 무기장을 펴고 지낼 만큼 벌레에 되게 민감한데요. 예. 빈대 관련 뉴스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직접 빈대 출현에 관한 정보를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LG 직원이셨군요. 어제 LG 이겨서 뭐 네. 상대팀도 잡고 빈대도 잡고 일석이조 이루셨겠어요. 네, 그렇게 됐 예, 혼자만 몰래 좀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직장 동료분들은 그러면은 다 모르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셨어요? 주변에서 네, 친한 친구나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예. 오늘 이후로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언제 이런 걸 만들었냐고 일단 많이 하시고 예.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언제 이런 걸 다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언제 생각을 하게 되셨고 사이트 제작까지 만드는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일단 빈대 뉴스가 나올 때부터 생각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4일 개발을 시작해서 예.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건 9일 오전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5일 만에 이게 뚝딱 됩니까, 이게? 기존에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 예.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행동하는 게 이렇게나 대단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사이트를 제작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드셨습니까? 우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최우선이지만 예.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업장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업장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빈대보드 사이트 보니까요. 가정집이 있고 고시원이 있고 뭐 지하철, 하숙집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숙박업도 따로 있고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셨던 건가요? 네, 업장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었고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 많이 출몰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명을 제외한 장소의 분류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루 평균 뭐 빈대 목격담이라든지 체험담은 어느 정도로 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루에 적으면 2건에서 예. 많으면 5건까지도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어제는 3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보 들어오면은 모든 제보가 다 사이트에 올라갑니까? 웬만하면 모든 제보가 사이트에 올라가는데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좀 보류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제보 받은 다음 시민들의 개인정보랑 출몰한 세부 장소를 제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직접 사이트에 반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고 또 업무가 끝나면은 이 빈대보드 관련한 운영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제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고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빈대보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먼저 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예. 다만 고충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만 다국어에 능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떤 지도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19 발병했을 때요. 그때 코로나 맵이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영감이 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코로나 맵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예. 그 맵들을 보면서 약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빈대 일도 비슷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게 제가 듣기에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빈대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도 그 연락이 온다면, 협업 연락이 온다면 혹시 응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안 그래도 시민들 제보를 받은 후에 도움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 중이기도 했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혼자 판단하다 보니까요. 이게 진짜 빈대가 맞는지 혹은 제보자께서 직접 목격한 빈대가 맞는지 아무튼 신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보자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요. 예. 숙박업 등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시민들의 제보를 제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뉴스에서 언급된 장소랑 시민들에게 언급된 장소를 구분해서 지도에 예.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제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보할 때 중요한 점은 어떤 겁니까? 우선 빈대보드 페이지 우측 하단에 예. 빈대 의심 신고 버튼이 있는데요. 예, 찾았습니다. 예. 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발견 장소 및 시간을 작성해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예. 제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따로 어플로 출시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현재로서 어플 출시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어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무료로. 네네. 무료로. 무료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혹시 선생님 이거 빈대보드 사이트 운영하면서 수익도 창출이 됩니까? 일단 빈대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예. 살충제 같은 걸 같이 제공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 살충제 광고를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뭔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저한테 들어오는데 예. 현재는 한 500원 정도 벌었습니다. 500원. 450원. 아이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예, 거의 봉사활동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주 좋은 취지로, 좋은 뜻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빈대보드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인지, 혹시 운영이 종료되기 전까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빈대 제로를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빈대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 제가 지속해서 운영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목표하는 게 있다면 예.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만약에 지자체에서 저희 방송 보고요. 선생님께 연락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일단 페이지 가장 하단에 메일이 있어요. 예. 거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전국 빈대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 빈대보드를 만드신 강재구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대화 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참석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군사 대화 창구를 끄는 뒤 복원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함께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에 창설된 유엔사는 평시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사 재활성화 논의가 가시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양국의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뜻을 보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양국 연례 국방회담인 안보협의회의 SCM 개최에 앞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혈맹을 의미하는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TDS는 앞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 2013년 마련됐습니다. 양국이 10년 만에 개정에 나선 건 그동안 3차례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사 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ICBM과 전략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만약 전쟁을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양 국방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상황을 가정해 개정한 2019년 한미동맹 국방 비전도 4년 만에 개정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어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국 조기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 의지를 밝힌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this, and we agreed to stay in close consultation going forward. 양국 장관이 한미일 연합훈련 등 3국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한미일 삼각 공조 흐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은행권에서 지난해 고금리로 출시했던 정기예금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금이 대거 해지돼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뭉칫돈은 여전히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은행권은 앞다퉈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높은 이율에 당시 5대 은행으로 몰린 돈만 66조 원이 넘습니다. 1년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이 대거 이탈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은행들 예금 만기 이런 것들이 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별도의 유동성 기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단기 시장이 경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창 자금이 몰렸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29조 원 가까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뭉칫돈이 은행을 선호하고 있는 건 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일단 안전자산인 예금을 선택한 겁니다. 중동 정세 불안,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국의 시장금리 상승 현상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뭉칫돈들이 주식보다는 예금에 다만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만기가 짧은 상품을 선호했습니다.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은행 예금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해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정체돼 있는 만큼 한동안 대출 금리 오름폭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홍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이 가중되는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인천시 운북동에 있는 1층짜리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베트남 국적의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식당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근처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0.8도까지 내려가면서 예년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요.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낮 동안에는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인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 오전 북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날 무렵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공기가 다시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뉴스라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